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춘년식이 지난 3일에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춘년식을 앞두고 역사를 거꾸로 돌린 것 같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4.3의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현 제주 민해총 이사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번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네, 좀 분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평선 전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 상임 부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희 제주 4.3 평화재단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4.3과 관련된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이후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념식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5주년 추념식 4월 2일 전야제부터 추념식까지 지금 다 마무리된 상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만 4년 만에 이번에 대면 추념식이 공개적으로 열린 셈인데요. 아마 조금 색다른 소감, 감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 오랜만에 맞이한 추념식. 저는 좀 요새 발이 불편해서 네. 전야제 행사는 많이 가서 다 보고 그랬는데 당일날은 그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진짜 광장을 다 메운 여러 도민 유가족분들 분들 보면서 감회가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전에 위령제 때서부터 추념식 그리고 거의 숫자가 제한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속에서의 추념식도 다 보았는데 뭔가 이번에 그래도 큰 저희들이 그 바람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수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분도 4.3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당선자 시절에 오시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유족들이 모였다는 데 대해서 진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유족분들, 특히 고령의 유족분들도 추념식장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일본이나 대만에서 오셨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모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네. 추념식이기 때문에 발걸음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죠. 그리고 아마 그건 7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이제 4.3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추념식을 맞는 마음이 예년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도민들의 발걸음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열렸던 그 4.3 추념식보다 이분이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은 많아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혹시 전야제도 보셨나요? 네, 전야제를 저희가 거의 매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아트센터에서 열리긴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었고 정말 가득 메운 관객 그 객석을 채운 관객들도 좋았고 특히 좋았던 건 이번에 이제 2부에서 민해총에서 이제 뮤지컬을 4.3 뮤지컬을 창작 뮤지컬을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시각으로 이제 4.3을 풀어낸 이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4.3 관련된 공연을 하면 이제 갈중이를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대 위에 이제 있어야만 이게 4.3의 어떤 공연이다라는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4.3 당시에 복장을 좀 입어야지. 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등장해줘야 되고 네. 옛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기대, 그러니까 그런 게 예상이 됐었죠.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젊은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현대적이고 젊은 시각으로 4.3을 풀어냈지만 4.3의 내용을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좀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본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앞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걸 아무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앞서 김동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본에서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유족분들도 오셨고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일본어 자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뮤지컬이 끝나고 상당히 이제 감동하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유족분들도 계셨고 일본에 계신 유족분들이 넘어오신 거다. 네네 그죠? 네. 그걸 직접 보시면서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아시겠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온다. 이게 자기가 한국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이런 거에 대한 이 공연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하신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이번에는 그 전까지 저희가 유족 청년회가 또 이렇게 추념식을 같이 준비하고 이게 좀 오시는 유족들을 좀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이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협소해졌고, 근데 이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족 청년회 회원들도 많이 참여를 한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4.3 추념식에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었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왔다는 좀 인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보다 좀 젊어졌다. 젊은 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많이 오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4.3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뭐 관심이 많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뭐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제주로 이주하신 분들, 젊은 분들, 이분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는 측면에서 추념식에 많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추념식 하면서 조금 구설수에 올랐던 게 추념식이 1, 2부로 나눠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1부에 추념식을 하고 2부에 문화 행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 문화제를 하면서 결국은 뭐 헌화도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횡한 무대, 횡한 그 관객수를 바라보면서 공연하는 이게 무슨 공연이냐 이런 말들까지 있었는데 혹시 좀 이렇게 민은총 이사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추념식에 유족분들이 가시는 이유는, 그리고 도민들이 가는 이유는 그야말로 분향하고 헌화하기 위한 정말 추모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념식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분향과 헌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 정말 경건하고 위로의 마음을 갖는 저희 도민들의 어떤 소망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제대로 좀 살려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3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의도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제가 오히려 현장보다도 밖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봤더니요. 방송으로 다 보시니까. 네. 그 KBS에서 이제 전국 생방송을 했고 문화제는 또 지역 방송에서 MBC에서 했는데 이게 서로 담당 부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총괄적인 어떤 그런 그 지휘 체계 속에서 이게 이어졌다면 그 담당했던 사회자의 어떤 그 멘트 한마디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추념식 끝나고 다 돌아가시게끔 그 멘트가 나와버려가지고 오히려 당연히 이게 이 장소를 뜨는 게 아닌가. 문화제 때 너무 휑 비어가지고 아마 평가회 때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그 진짜 식후 문화제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많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제 자체는 필요하다고도 느끼지만 지금 이번에 행식은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있고, 혹은 또 관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제를 꼭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또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처음에 문화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식후에 지금 그 본식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문화제는 저희가 예전에도 문화제까지는 아니지만 공연을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유족분들은 그 누가 나와서 공연을 하던 그 헌화 분향이 일단은 본인들이 제일 첫 번째 그 하고 싶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무언가를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금 당사자,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문화재를 한다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헌화분양까지 다 하시게 하고 식사까지 하고 나서 오후에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뭐 젊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 행사를 연다거나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모두가 의무는 아니지만 오후에 그런 일정이 있는 걸 알고 다시 도민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오전에 참석을 너무 복잡해서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오후에도 계속 이제 분양을 하러 오시거든요. 4월 네. 3일은 항상 공원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같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약간 자체를. 네. 기획의 묘가 좀 필요했는데 이번엔 좀 네.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네. 이제 언론에서 뭐 10억 예산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에 비해서 좀 형식이 좀 안 거쳐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저 방송 오기 전에 또 저희도 담당 부서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은 6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추념식 문화재 포함해서. 추념식과 문화재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뭐 그 유족분들이 이제 추념식장에 오셔야 되니까 뭐 차량 임차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비용이 6억 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문화재라고 하는 행사 아까 조정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제사할 때 파제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술 한 잔 올리고 음복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념식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 제2에 맞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온전히 다 갖춘 이후에 이런 문화재라고 하는 이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10억이 아니라 실제는 6억 정도였다는 건 좀 정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조금 그 추념식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날 국무총리가 대신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는데 혹시 부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21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죠. 대통령님이 내려와서 추념식 했던 주요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21년 메시지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극과 극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상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진상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당시에 속박받았던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사사하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번영만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메시지가 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 4.3에 대해서 특히 유족과 유족의 아픔과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부족하고 좀 그런 측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까 우리 관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4.3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뭐 제주에서 많이 하는 말로 4.3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제주 공동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념적인 편가름이 없어요. 물론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그 가해와 피해의 편가름, 또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예시로 들어보면 1999년도에 4.3 특별법 만들어질 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가 고작 해봤자 국회에 4.3 특위 정도를 제안할 때 변정일 의원이 4.3 특별법을 치고 나가면서 이게 제정이 되었거든요. 한나라당 보수 정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의 희생자 범주를 보시면 이미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누렸던 군인, 경찰, 우익단체 이분들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편가름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추념일이 지정됐고요. 그런데 참 아쉬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념일을 만들어 놓고 정작 와서 추념식 와서 첫 추념식 때 대통령께서 와서 진짜 유족분들 한번 안아주기라도 했다면 제가 뭐 이번에 대통령 그 추도사 대신 총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저는 와서 유족들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이게
충분히 대통령의 존재 유족들의 마음을 자체가- 다 녹일 수 있다. 네. 이미 절차적으로 다 모든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시간 잠깐 내서 와주셔서 이제 위로해주는 내년에 반드시 저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와서 위로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이상한 말들도 준동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됐거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지금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려오지 않아서 또 말들도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예. 이거 뭐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어서 못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그때 시급한 민생 현안이 과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뭐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지도부도 와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여당에 여전히 4.3에 대해서 진정성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 되게 좀 미약하고요. 그리고 뭐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건 여전히 뭐 뭘 사과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들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또 김재현 최고위원도 이상한 예, 말 뭐 하긴 했죠. 격이 네.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네. 얘기하면 뭐 소의 날은 격이 높아서 가고 프로하고 시구는 격이 높아서 갔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런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4.3의 어떤 명예회복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안도를 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당 내부에서 이게 4.3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 되게 아쉽고 그리고 아까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죠. 아까 박찬식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4.3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그리고 개정되는 될 때도 소위 말하면 보수 정당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특별법 개정될 때는 보상금의 액수를 가지고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더 강하게 치고 나갔어요. 네네. 그러면 4.3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은 보수 정당에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네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3이라는 것을 자기 세력 끌어안는데 이용하는 정치적 이용 대상이 아닌데 이걸 네. 좀 이용한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다 동의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번에 4.3 추념식 전후의 분위기가 예년과 사뭇 달랐던 게 이제 4.3에 대한 어떤 왜곡, 폄훼 이런 분위기가 추념식을 앞두고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일들이 전례가 없었죠, 그게. 네, 전례 네. 없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3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고 유족들의 그런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왜곡이나 폄훼에 흔들릴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받겠죠.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74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됐고 네. 이번 정권에서 이 4.3 뭐 수영인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는데 이런 흔들기 4.3 흔들기 이런 부분이 지금 추념식을 앞두고 일어났던 거에 대한 상당한 이제 분노 그리고 우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모두가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되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그 4.3에 대한 어찌 보면 좀 폄훼라든지 이해할 납득하기 어려운 진실과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좀 왜곡하고 특별법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네. 발언들을 계속 두고 보는 저희가 지금 화해와 상생의 기조로 유족들이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과거사 정리를 같이 해가고 있는데 네. 유족들이 계속 이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단죄하고 더 네. 이상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나오고 있는 특별법 개정도 빨리 필요하다는 말씀은 좀 네네. 이해가 되는데 또 당일날 뭐 서북 청년회 뭐 이렇게 네네. 하면서 뭐 구국 결사대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장님 그날 당일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켜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서북 청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추념식 하기 전부터 저희 도 전역에
4.3을 왜곡하는 현수막도 게시하면서 네. 굉장히 좀 그걸 보면서 암담하고 좀 침울하고 오히려 속으로 좀 분노가 좀 많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그 현장을 또 보신 다른 제주도민이나 유족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사회 안에서는 제주 4.3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준동하는 거에서 흔들리진 않는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런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되든 이런 구구 세력 정치 사회 집단들이 제주 4.3을 결국 폄훼하고 왜곡시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서북청년단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부회장님은 막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는데 또 이 방송 보시는 또 젊은 분들은 서북청년단이 뭐길래 저러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 어떻습니까? 네. 서청이라고 보통 줄여서들 얘기하는데요. 네. 다 뭐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이제 38선 이북에서 네.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 지주층이랄까, 네. 뭔가 그 자기 물적 토대를 빼앗긴 그런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월남을 많이 했죠.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예.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엄청 높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 김일성과 남한에서 활동하는 당시에 어떤 사회주의 정파, 네네. 내지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랄까, 또 활동이랄까 이런 거를 전부 다 적색화하는 거죠. 또 여기에 또 어떤 그 기독교 원리주의가 개입이 되어서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북에서 내려온 이 평안도 항해도 쪽이 상당히 교세가 세죠. 네. 이분들이 또 물적 토대를 많이 빼앗긴 분들이고 여기 기독교 원리주의에 보게 되면 그 묵시록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 의인과 악마로 대립시키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김일성은 곧 기독교의 적대 세력이다. 악이다. 예, 의인의 반환은 적으로 반드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그 다양한 일반 주민들의 어떤 저 층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 문화적으로 완전히 배척해버린. 네네. 이게 결국은 폭력적으로 가서 제주도까지 와서는 제주도민을 모두 다 빨리갱이로 여겨가지고 배척 대상으로 보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가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서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청이 당시 4.3 당시에 제주에 내려와서 사실은 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947년 3.1 사건 이후서부터 오는데 네. 48년 말 정도에 1,5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 상당한 그 숫자입니다. 그 1,500명이 뭐 얼마나 많은 학살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자료들도 혹시 우리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시에 서북청년단들이 아까 좀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몇 가지 좀 짚고 먼저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서북청년단의 하부 기초 조직들이 만들어질 때는 45년 말과 46년 초거든요. 네. 그 시기는 소련 점령 지역에서 이게 토지 개혁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월남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토지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요소는 내가 볼 때 거의 좀 설명하는 그들의 폭력을 설명하는데 좀 영향력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당시에 남북 38선을 기준으로 이게 분할 점령되었던 네. 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런 네. 측면이 폭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을 좀 작용을 했고 당시도 미군정도 하지도 그걸 방조를 했죠. 예, 그거에 대한 원인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청이라말로 미군정과 이승만의 권력의 학살의 대리인이죠. 학살이 되기.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찰력으로만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승만이나 미군정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차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살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까지 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승만 내 사진들 강매하고, 태극기 강매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 학살 굉장히 많은 이 학살의 실질적인 집행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북 청년, 서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 도민들은 트라우마죠. 제가 이제 유족분들에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서청에 온다라고 하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추념식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가시냐니까 서청이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가서 그걸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서청이란 단어는 저희 도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박힌 트라우마예요. 네네. 근데 그런 트라우마를 마치 그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면서 서청의 깃발을 추념식장에 휘날리겠다. 네.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시에 벌어졌던 학살을 계승하겠다는 되풀이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학살을 되풀이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21세기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정말 그런 세력들이 저는 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세력들이 준동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좀 더뎌져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없으면 서청 얘기는 이런 정도 넘어가죠. 네. 예. 그럼 이게 서청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동한 이유가 한쪽은 어떤 단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선 아직도 뭐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4.3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평가와도 또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4.3이 진상보고서는 나왔지만 진상보고서에서 역사적 평가를 좀 뒤로 미뤄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평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네.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민학살. 예. 네.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일종의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은 추념사에서도 무고한 양민 있고요. 네. 태용호 최고위원도 그런 겁니다. 공산폭동 이 부분은 잘못됐고 네.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자기는 사과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분리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주 4.3의 문제를 좀 한 걸음 더 전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계에서는 이미 박찬준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무고라고 하는 거나 양민학살 담론에 대해서 극복하는 학계적 움직임은 이미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별법, 4.3이 이 특별법이라는 법과 제도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말하면 어찌 보면 지난 한 10년, 20년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벌여온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지연되면서 네. 사실상 역사적 퇴행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역사적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죠. 네. 예, 이게 왜냐하면 평가는 좀 시끄러운 거죠. 역사적 사실.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네네. 있거든요. 네. 저는 서청 자기네 부활했다 해서 예전의 서청 모습을 답습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데 제 생각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상당한 그 어떤 국가 우선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개인 자유주의와는 또 다른 이런 의식의 속에서 보게 되면 예전과 같은 퇴행적인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나름대로 역사적 평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은 네.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이걸 만들어내가는 그런 그 소위 공적 합의 과정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누가 이거를 추진해 갈 것인가 저는 지금 추가 진상조사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정부의 보고서에 역사적 평가를 담는다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유로운 의견이 표출되고 태용호 의견도 저는 하나의 의견으로 네. 접수해서 과연 김일성 지령이 있었는가 이거 따져볼 문제죠. 왜냐하면 네. 4.3의 역사적 평가에서 사건의 평가를 할 때는 원인, 배경 이걸 안 따지고서 그 성격이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일성 지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져볼 문제죠. 네네. 저는 북한의 역사인식이란 논문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결론 내렸지만 또 한 번 더 다른 학자들의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지고
결국에 뭐 항쟁론도 분명히 요새 많은 학자들이 네. 도출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상당히 주민 공동체 정서적인 이 서청의 이런 횡포에 저항하는 공동체적인 반발, 저항 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저도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네. 모여지면 이게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 네. 내지는 성격에 대한 그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너무 무리해서 평가 얘기를 선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가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공적인 평가는 저는 당장은 힘들다고 봐요. 당장 힘들지만 어쨌든 네. 논의는 지속돼야 된다. 네, 논의는 계속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평가 어렵죠. 근데 네. 우리가 자꾸 이제 4.3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법과 제도에 의해서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난망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게 법과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네. 그것이 담론 시장에서 어떤 의견들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중요한 정명의 문제라고 생각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날 지난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스스로의 어떤 금기 이 안에 갇혀 있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금기를 넘어서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 역사적 의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4.3이 비극적인 죽음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민주공화정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심적 저항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우리도 분명히 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스스로 우리 제주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아직까지 말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수면 아래 놓일 건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이 소위 말하면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강한 힘을 가지고 맞받아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 저희가 4.3 특별법과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4.3의 진실과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이런 부분으로 더 주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극우 보수 세력에서의 이제 4.3에 대한 이제 폄훼 왜곡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꾸준하게 네.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4.3 특별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 원칙 아래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아, 네. 그러는 동안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도 됐는데 지역에 있는 각 도서관 이런 쪽에 지금 4.3 진상조사 보고서나 4.3에 저희 그 이제까지 조사됐던 정리됐던 책들보다 극우 보수 세력에서 이제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리고 정확한 이제 근거를 댈 수 없는 이러한 자료들로 만들어졌던 정말 많은 책들이 이미 유포가 되어 있고 그런 책들이 훨씬 많이 지금 학생들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 다 각자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모든 걸 다 포용할 것인가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상조사 보고서 안에 어떤 4.3의 정명과 역사적 평가를 지금 바로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좀 건전한 토론과 이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러한 가치나 이러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것인가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 4.3을 표명하고 왜곡시키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4.3을 좀 부분적으로 너무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 중심으로 4.3을 바라본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는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인 없이 무슨 행위자가 움직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것도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또 그거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 이것도 그 사회적 이 4.3에 대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많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진력을 하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많이 좀 같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의 원인부터 명확히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강론적인 부분을 좀 추가한다면 네. 지금 특별법 13조가 진상조사 보고서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공공도서관에 보면 그 왜곡하거나 여전히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상조사 보고서와 내용에 반한 것들이 그런 도서들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여서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주도가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게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미 도민적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런 합의 속에서 이 4.3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도민적인 역량 이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가장 좀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게 지금 논쟁거리가 될 것이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있는데 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이 단호한 필요하다. 입장이죠. 논쟁거리는 키워 나가자 이렇게 네, 지금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논쟁거리를 키워 나가자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원인 규명부터 들어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인 규명 들어가는 문제는 아주 또 복합적인 그러한 것도 많이 봐야 하는 학술적인 주제라서 네. 한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사장님 얘기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진상 보고서에 네. 뭐랄까 좀 불편한 진실은 감춰져 있는 건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가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가해자에는 국가공권력도 있지만 그 당시 재산 한라산 무장대의 가해 진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그런 구호 속에 이 불편한 진실은 애써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하고 진짜 4.3의 진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게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공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은 좀 미공개를 전제로 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4.3의 역사적 정의가 올바로 선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 부분이 말하는 나오면 당시 산 왜 사람. 가해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무력 시행을 했는가 여기에 바로 원인이 직결됩니다. 정당성이 뭐 저항의 명분으로 사람들 가서 이제 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국가를 내가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후국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나섰다. 그런 정당성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이념적인 정당성이 여기서 대립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런 데 상당히 얘기하는 걸 꺼리고 조금 피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것도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 한다. 저는 가해자 처벌은 뭐 아예 이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법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네. 그런데 가해자 진상조사는 이번에 추가 진상조사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해자의 두 축인 국가 공권력과 그리고 재산무장대도 포함해서. 네, 당시 뭐 산 사람이라고 불렸던 네, 그쪽에 대해서도 좀 지금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냐, 자율적이었냐, 혹은 뭐 자신들의 이상 때문에 그랬는 거냐, 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좀 그렇게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보수 세력은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수 세력은 뭐냐면 왜 지금 진상조사가 볼 때 가해라고 그러니까 군경에 가해에 대한 내용들은 막 담겨져 있는데 무장대 가해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이나 시대적인 어떤 그 한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안의 과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어떤 폭력과 폭력의 대리모라 보는 관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사 역사적 과오가 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지금 희생자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법에도 희생자의 범위를 그 기간 동안에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의 부대 의견에 아까 얘기했던 남로당 가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설사 그 시대에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역사에서 역사의 피해자이고 역사의 희생자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토벌에 가담했던 군경 가해자들도 우리가 희생자로 폭넓게 인정한다면 그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희생자로 배제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들의 이름을 지금 네. 그래서 희생자로 인정됐다가 배제된 사람도 철회된 사람 10명 돼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역사의 품 안에서 마치 막 버린 자식처럼 취급할 거냐. 이제 그래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되죠. 그럴 때라고 봅니다. 사삼특별법의 네. 이렇게 목적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민주 발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삼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네.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삼 여러 가지 말씀이 한계도 진상 규명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이거를 목표로 한다면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드러내되. 그러면 거기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다른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복합적으로 좀 보고 이거를 현 세대에서 유족분들의 얘기 말씀하시는 건 이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경제적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족의 바람들을 조금 더 좀 많이 좀 담아내는 추가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족회 내부에서도 그런 바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정명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도 했었고 그런 조사도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유족회 차원의 토론회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예.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희생자 중에 이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삼 연구소도 그렇고 이제 유족회도 그렇고 뭐 단체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지금 그 사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특별법 상으로는. 네네. 그러면 이들까지 다 포함하고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쓰여져 있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뭐 가해 부분이라든지 지휘명령 체계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진상 조사를 하고 더 추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역사적 평가나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해 놓고 그 다음에 네. 가는 게 그게 더 맞는 정의로운 지금 그 사삼의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면 저희가 예전에 뭐 친일 인명사전 이런 거 있듯이 네네. 그러니까 가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가해 인명사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해 백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연구자와 이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셔야 네. 나중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희생자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토론하고 할 때도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하나에 저희가 좀 매여 있는 그런 경향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연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좀 합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저는 네. 가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 보고서로 이제 많이 공통부문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도적 해결 과정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정명을 위해서는 네.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재평가. 예, 네. 지금 유족들이 피해 신고 낸 걸 보면 무고한 죽음이란 표현이 그렇게 많고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 네. 세상에 이 부분은 유족들 그 마음을 제가 알지만 역사적 평가에서는 진실이 있거든요. 네.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군경 우익단체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자기네 순국인데 네. 국가유공자까지 됐는데 모순이죠. 그럼 국가 네. 공권력에 의해서 죽은 이 사람들은 그럼 개죽음이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숭고한 의미를 좀 따져봐야겠다. 여기서 재산부장대 역할 부분은 또 따로 따져볼 문제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지는 자기들의 또 이상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갔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내지는 뭐 토벌작전 과정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냥 무고한 죽음으로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이걸 전환시켜줄. 뭐 기독교적인 그 십자가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네네. 순국은 아닐지라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으로. 예컨대 후세대 우리 제주도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죽어갔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그 의미 부여가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처럼 민주주의를 그렇죠.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죽었는데 그 우리 죽음은 뭐냐?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예. 그냥 무관 죽음이다. 그건 제주도 예. 공동체가 절절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까닭 없는 죽음이 없죠. 네. 산에 올랐다는 이유로 삐라를 올렸다는 이유로 그게 무고한 죽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행위도 정당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삐라를 네. 뿌리는 행동도 정당한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당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드러내놓고 얘기를 드러내놓고 해야 얘기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 규명 과정에서는 좀 우리가 금기시했던 것들 혹은 자기 검열로 막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물꼬를 틀 때가 됐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그죠? 전야제 네. 때 그 진짜 뮤지컬이 아마 김시종 선생님을 그 주제로 삼은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속으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네, 오늘 어쨌든 뭐 역사 규명에 대한 이제 발걸음 얘기까지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짧게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부터 할까요? 사람은 행방불명일 수 있지만 우리의 기억은 행방불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난 4.3은 영원히 우리의 오늘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기억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예, 지금 법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민간 학계나 시민사회에 저는 정명에서 발을정이 아니고 정할정자라고 해서 진짜 백비의 이름을 새기는, 이름을 찾는 그런 정할정자 정명운동을 진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유족분 중에 일부는 서북천연단까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4.3을 얘기할 때 화해와 상생 중에 특히 화해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안 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화해해 나갈지 방법을 좀 많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4.3 특별법에 되어 있는 유족의 권리 그리고 그 국가의 책무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4.3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정의로운 해결을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족과 도민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이 목소리에 따라서 이 정의로운 해결의 한 발자국씩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말씀 네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전히 진정한 사과란 무엇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대통령이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색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색깔 논란 너머엔 가해자와 그리고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비로 상징되는 제주 4.3의 미뤄둔 역사적 평가 작업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